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보건직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 과목이죠.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조금 많고요. 기술직에서 강의하는, 기술직에서 담당하는 이 행정법의 내용들은 판례에 대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만 좀 개념적인 설명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례가 들어가거나 거기에 대한 적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의 강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행정법 총론에 대한 내용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고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3장, 4장의 내용들, 또 뒤에 강론의 내용들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도 1장과 2장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여타의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상세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늘상 보시면은 행정법 준비하시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열심히 막 공부를 했는데 1, 2장의 벽을 뚫지 못하고 그것만 뚫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좀 수월해지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넘지 못하는,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좌절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시험 준비뿐만이 아니라 상식 차원에서 내가 법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이번 강의는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의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1장의 내용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민법, 형법, 상법, 이런 헌법, 여러 법의 내용들은 다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공부를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과연 이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전에 우선 우리가 법 체계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너 요 정도는 지켜야 너 인간 대접받는다? 라는 거예요. 요 정도도 너 못하면 넌 인간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규율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수준, 이걸 제시해 놓은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수변의 갈거자잖아. 이게 지금 물수를 의미하고 지금 요 오른쪽 우방변에 있는 요거는 이제 가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간다 이런 뜻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막 그렇게 무섭거나 무겁거나 까다롭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딱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래, 이게 지금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게 정해놓은 게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법을 잘 몰라도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이 이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법하고도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사회가 좀 다양해서 그 법이 규율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났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만은 보통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법입니다. 공법. 이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나라와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공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에 해당이 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인 모법인 헌법, 그 다음에 형법, 그 다음 상법이란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법이 있습니다. 사법은 말 그대로 사사로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 사법에 해당이 되는 법으로는 두 개.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법 이렇게 6개의 법을 배워요. 6개의 법. 그래서 그 법을 모두 모아놓은 법전 체계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 육법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법전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이 6개만 배우면 그 법 적용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체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 6개의 법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그냥 어린애들한테도 툭 찔러가지고 알고 있는 김영란법 같은 것. 그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도 법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 6개의 법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없어. 또 도로교통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들.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어떤 뭐 행정의 어떤 제도를 수행한다든지 할 때 그 제도나 정책을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러한 규율들, 이런 것들도 다 법인데 그러한 법들은 도대체 이 6개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개의 법 이외의 모든 법들, 우리가 지금 이 6개의 법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청탁금지법이라든지 특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 6개의 법 이외의 모든 법들은 전부 다 행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행정법은 공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법의 어떤 법 위치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본다면, 자, 행정법은 이름 그대로 행정에 관한 법이야. 행정에 관한 법. 그러면, 자, 행정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딱 요렇게 나눠서 일단 첫 번째로 행정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는 요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했고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 놨느냐 하는 권력 분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그 다음에 뭐 국가의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조금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전제는 뭐야? 이 권력 분립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 분립 이론. 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존 로크예요. 이 로크가 두 개의 권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 그때는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했거든요. 로크는 입법과 행정으로 맨 처음에 분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서 후에 몽테스키웨 같은 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과 행정과 더불어서 사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을 나누어 가지고 이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행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행정. 뭐 행정부에서 그건 해야지. 야, 이건 무슨 행정이 있다, 행정 처리가 있다위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행정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로 형식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금 처리의 그러니까 권한 소재를 놓고 따져보는 거죠. 지금 이 행정에 관련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권한 소재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정부에 있죠.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다 행정이지. 왜냐하면 정부가 행정 업무 하거든. 이 국가 권력의 이 행정 자체는 입법은 국회가 하고 사법은 법원이 하고 행정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담당하는 거니까
국회가 하는 일은 다 입법 활동이고 법원이 하는 일은 다 사법 활동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다 행정 활동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 뭐 행정기관이라고 합시다. 행정을 담당하는 이 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담당하는 일이 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형식적인 내용. 자, 그런데 그럼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행정이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행정을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권력을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로 야 행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딱 요 단계를 여기까지는 입법이고 여기까지는 사법이고 여기까지는 행정이야.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이란 입법이 아니고 사법이 아닌 것.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작용 가운데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전부 다 행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일단은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아닌 걸 뺀 나머지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진짜 행정이 뭔지를 탁 찍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 지금 여기 이제 적극설의 내용입니다. 적극설의 내용에서는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 규율을 받으면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전체, 그러니까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행하는 활동 전체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에서 취하는 입법 활동도 있을 거고 행정에서 취하는 사법 활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입법과 사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목적 실현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로는 행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이 적극설의 견해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보고 있는 관점이 기관 양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기관 양태설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권력 분립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입법, 사법, 행정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전부 다 동일선상에 놓고 봤어요. 국가 권력이 전부 다 동등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동등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기관 양태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법이고 만들어진 법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야. 그러면 사법과 행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법은 누가 만들어? 그 법은 입법부가 만들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사법도 가능하고 행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기관 양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에 비해서 입법부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놓는 견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행정의 개념은 사실 이 행정에 대한 적극설의 개념이 좀 통설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4페이지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조금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행정부에서 하는 일. 자, 그런데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 가운데에서 입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도 있어. 뭐 행정 입법 제정한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을 세우는 일이니까 입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행정 심판이나 또 어떤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공무원들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뭐 포상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사법의 의미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정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다 뭐를 위한 거야? 정부 활동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틀 안에서는 행정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작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7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포스트 호프라고 하는 이 학자는 행정이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 정의할 수는 없고 행정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내용들을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익 실현 작용이다. 그러니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사회 형성 작용이다.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작용이다. 그러니까 행정이 없으면 사회가 형성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바꾸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뭔가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법 아래에서 법의 구속을 받으며 행해지는 작용이다. 행정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개별적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이제 법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포괄적인 내용이 이러한 거야 라고 굉장히 구체화시켜 놓는 작용들이라는 거죠. 또 포괄적인 지도 통제 아래 행해지면서도 그 나름의 자유 활동 영역이 인정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행정도 그냥 법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법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영역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유활동 영역이 인정되는 작용이다. 다음, 마지막 7번째.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하는 작용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법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6개의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다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세 번째, 행정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뭐 행정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있어요. 자, 정부는 우리가 크게 지금 어떻게 나눠요? 지방자치시대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행하는 행정과 지방정부가 행하는 행정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행하는 행정을 우리가 국가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방정부가 행하는 행정을 우리가 자치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지방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행정의 명칭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행정의 목적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체계 자체를 존속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 이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과, 두 번째, 국가 내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그다음에 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다음 또 군사행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 유지와 관련된 행정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복지행정, 이게 베풀어 주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든지, 교육 서비스를 한다든지, 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국가 유지를 위한 활동은 이제 정부 조직 내부에 대한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이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정부 조직 외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행정이라는 이름에 갖다 붙이면 땡땡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다, 문화행정. 교육과 관련된 얘기다, 교육행정. 그다음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이다, 청소년행정. 노인과 관련된 행정이다, 노인행정.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민족들을 위한, 다문화를 위한 행정이다, 그럼 다문화행정. 이민행정. 여러 가지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돼. 갖다 붙이면. 세탁소 아저씨 행정, 택시 기사 아저씨 행정, 목욕탕 행정,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행정에 해당 타겟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행정의 명칭은 붙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 행정,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이다. 다음, 급부 행정. 급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주는 거죠. 주는 거.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주는 행정, 이걸 우리가 이제 급부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 유도 행정. 유도 행정이라고 하는 건, 자, 요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미끼를 하나 놓고서 여기로 가라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유도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공과 행정. 공과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만큼의 어떤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과 행정이 되겠고요. 다음, 조달 행정. 조달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가져다 주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조달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 다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있는데, 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있고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행정이 있다라는 거야.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우리가 권력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행정을 우리가 비권력 행정이라고 한다. 국가, 나라. 그러면 국민들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벌써 뭐 어떤 국가가 하자는 대로 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맞춰줘야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권력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래도 국민들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국민들이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서류 발급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런 건 이제 권력행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가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 시설을 만들면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전등도 달아야 되고 뭐 테이블도 놔야 되고 의자도 놔야 되고. 그러면 테이블이나 의자, 에어컨, 전등 이런 거 전부 다 사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사가지고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살 때 국가가 국민보다 조금 더 위의 높이에서 권력자의 위치에서 야, 나 이런 거 살 거야, 이런 거 살 거야, 이런 거 살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걸 사는 걸 결정하는 게 꼭 권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어.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막 좀 국민들을 타이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권력을 가지고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을 우리가 비권력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왜 자꾸 담배를 피고 다녀? 너 담배 피고 다니면 나중에 너 폐 망가져서 너 나중에 오래 못 살아. 피지 마.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로서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식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막 그런데도 막 계속해서 담배를 펴. 막 담배 피고 그 욕실에 팬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막 담배 연기 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위층 아래층에서 막 민원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 막. 그래 얘 이제는 이 말로 타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조금 강압적으로 뭔가 좀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 좀 매도 들고 용돈도 뺏고 네가 돈이 많구나 많어. 그래 너 앞으로 너 용돈 압수야 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위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그러니까 권력행정, 아까 우리가 수단의 내용으로 봤을 때 권력행정은 아까 우리가 법의 구분을 이야기했을 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 공법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규율이에요. 그런데 비권력적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법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우리 이거 법대로 해결합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국가인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니까 공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개인 대 개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권력행정은 공법상 행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권력적 행정인 경우에는 이제 사법상의 행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이 나타났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조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법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법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했을 때, 행정 업무를 했을 때 어떤 행정 정책, 뭐 정책이라고 합시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책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지역의 부대 내에 그러니까 그 이제 휴전선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의 그 부대에 장병들이 이제 외박을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경계해 놓죠. 정해 놓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이른바 위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범위 내에서 있어야 나중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나갔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야 다시 집합 그랬을 때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나가기는 나가더라도 이렇게 멀리 나가지는 못하게 그 나갈 수 있는 지역을 한정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 지역 내에 이제 이 상인들이 군인들한테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쟤네들 뭐 어차피 저 밖으로 못 나가고 기껏 나가봐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일제히 가격을 올려. 그러면 걔네들 뭐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은 비싼 돈 주고 먹어야지. 뭐 지들이 뭐 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장병들 가뜩이나 뭐 돈도 없고 뭐 이번에 뭐 월급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 궁핍하고 그런데 자꾸 뭐 나가도 계속 돈 쓰고 그러니까는 뭐 외박 나가기도 싫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좀 효율적으로 이 부대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위수 지역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정책인데 그로 인해서 와 군인들은 장병들은 환호성을 지를 거고 어이씨 다 죽이자는 거야? 상인들은 땅을 치겠지.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죠? 자, 하나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삼삼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찝찝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수익적 행정입니다. 수익적 행정이라는 건 이렇게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야. 수익적 행정. 다음에 상인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침해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해적 행정. 뭔가를 뭐 하지 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 막 억지로 하도록 해가지고 막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이런 침해적 행정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좋게만,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수익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침해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행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효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을 이루었을 때 효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자, 행정과는 또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치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토픽이에요. 통치 행위.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국가가 하는 행동이야. 국가의 행동인데, 국가의 활동인데, 이 국가의 활동이 법규율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치행위. 자,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발표를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어떤 합의를 했어. 이거는 국가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 규율의 잣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국가 대 국가의 대표로서 만나서 뭔가에 합의를 한 내용이야. 이런 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은 일단 입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법 규율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 국가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 규율의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국가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열기주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에 명시된 범위 내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따질게 라고 정해놓은 범위가 있다는 거야, 법에.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열기주의라고 하는 건. 그럼 만약에 그 범위 내에 다른 내용들, 이거는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형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죄로 규정하는 건 이거가 있어. 땡 정해놨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죄야. 그러면 이거 어기면 다 처벌받아. 근데 이 안에 없는 영역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없는 영역. 이 안에 없는 짓을 했어. 그러면 그게 아무리 피해를 많이 주고 아무리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게 죄라고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루속히 법 개정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종 마약이 나왔어. 신종 마약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마약이야. 그래가지고 마약 성분 이런 게 마약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내용의 리스트에 없어. 그러면은 그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약을 유통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열기주의예요. 이게 열기주의. 열기주의의 반대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개괄주의라고 얘기해요. 개괄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열거해놓은 요 내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신종 마약, 신종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약 성분의 어떤 그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와. 야, 이것도 똑같이 치부해야 되겠어. 그러면 똑같이 치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이 개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전제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치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규율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또 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는 사법 심사의 어떤 행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들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이나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고, 또 자유재량 행위다. 이거는 대통령이 또 어느 정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 행사의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또 어떤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치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법규율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활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야. 꼭 법대로만 할 필요가 있냐 이게. 꼭 법대로 하다 보면 이게 그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또 어떤 정부 부처에서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일단은 국가 작용 중에 법이 규율할 수 없는 국가 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모든 국가 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고요.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지 막 즉흥적으로 무슨 뭐 재량권을 행사하느니 뭐 이딴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태우가 비자금 사건 때문에 구속됐을 때 그 4천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거까지 땅 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게 통치 자금이었다. 이렇게 이제 애둘렀어. 그러니까 이 통치 자금이라는 용어 그때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뭐 율사들 얼마나 많았겠어. 변호사들 많고 뭐 검사 출신들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머리 막 짜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요걸 딱 본 거야. 아, 그래.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법규율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금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법으로 재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잡힌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치행위의 범위는 일단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자격심사, 제명처분과 같은 권한이 있어.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누구를 뭐 이렇게 징계한다든지 이렇게 처벌하는 문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국회에서 판단하고서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뭐 대통령이 내가 이러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주민투표에 부의하겠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발표한 이 행동은 절차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외교 군사에 관한 행위.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특사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죠. 그래서 발표하기를 4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 그게 우리나라 법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 우리나라 법 어디에 북한하고 회담하도록 정해져 있냐? 이런 거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다음에 영전을 수여한다든지 그러니까 영전 수여 훈장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저 사람 포상해. 포상 규정에 저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 그 3.1절 기념식에 박근혜가 화환을 보내지 않아서 재작년 3.1절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 화환을 보내지 않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변이 꼭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안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걸 보내고 안 보내고는 사실 그 규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이건 통치행위와 관련이 된 내용인 겁니다. 국무위원, 다시 말해서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고 계엄 선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사들을 뭐 특별 사면한다든지 일반 사면한다든지 또 잃어버린 어떤 권리를 회복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통치행위에 해당이 된다. 국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들, 또 뭐 국무위원의 임명, 동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의 범위까지 초월해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법심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야, 뭐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함.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통치행위가 뭐가 있어요?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통치행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 도발이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죠. 이거는 어떤 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야. 개성공단 폐쇄하겠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행위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국정농단 사태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네가 돈을 이렇게 해먹었지 않니?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국가 기밀을 의논하지 않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 너 왜 개성공단 폐쇄했어? 이거 가지고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를 한 것 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그 기업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접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막 원망들도 막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난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아무리 뭐 법규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의 범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분행위라는 가분행위.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그 대통령이 정부가 내린 어떤 결정, 그것 하나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활동까지 전부 다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통치행위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냥 행위는 그냥 그거 하나로만 족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명령을 한 행위. 이거는 그 자체로만 통치행위지.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위들까지 전부 다 묶어가지고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다음에 손실보상 가능성에 대해서. 손실보상 가능성은 이거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치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가능성은 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시간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러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개념상으로는 조금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행정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요소 에센스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추려서 정리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